삼성이 40조를 투자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갑입니다. 톰슨은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선언.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4시간 후 삼성전자는 생산량 40%의 인도 이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톰슨은 15년간 아시아 경제를 취재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300조 원 규모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소리 없이 움직였고 항해 성명도 재협상 요구도 최후 통첩도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처형이었습니다. 5,200억 원을 욕심내다가 300조 원을 잃었습니다. 60배의 대가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배운 교훈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절대로 협박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부터 한 명의 외신 기자가 베트남 전역을 발로 뛰며 밝혀낸 신뢰를 저버린 대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15년간 일했어요. 베트남 지국장으로 온 지는 5년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노사 갈등, 투자 철수, 정부 규제까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한 나라가 300조 원을 날리는 과정을 72시간 동안 생생하게 목격했으니까요. 이야기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이상한 제보를 받았어요. 톰슨 씨, 오늘 타이응웬 삼성 공장 좀 가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제보자는 삼성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믿을만한 취재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움직였어요. 15년 경력 기자의 본능이었죠. 오후 2시쯤 삼성 타이응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 주차장을 둘러보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한국 번호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센 것만 10대였습니다. 모두 고급 세단이었고 번호판에는 서울, 경기라는 한글이 선명했죠.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베트남 현지 번호판만 있었거든요. 한국 본사 차량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뭔가 큰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공장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보니 1시간 후 정장 입은 한국인들이 나왔어요. 1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사 사람들이 왔던데요. 무슨 일인가요? 제보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구조조정팀이래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공장 전체를 체크하고 있어요. 생산라인, 설비, 인력 규모까지요. 위에서 함구령 내렸대요. 근데 톰슨 씨,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한국 본사 구조조정팀. 함구령. 불안한 분위기.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뭔가 큰 결정이 곧 내려진다는 것. 오후 4시, 저는 하노이 기획투자부에서 응우엔득 차관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중앙정부 엘리트였죠. 저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차관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삼성 세제 조정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차관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OECD 기준에 맞춰 세제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혜세율을 조정할 겁니다. 삼성의 법인세율은 5%에서 15%로 인상될 거예요. 3배 인상이네요. 삼성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차관이 피식 웃었어요.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연 매출 70조 원을 벌어가는데 세금은 고작 3조 원입니다. 좀 더 내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15년 전 투자 유치 당시 약속한 계약을. 차관이 제 말을 끊었어요. 계약은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어디 가겠어요? 베트남에 40조 원을 투자했어요. 공장이 6개고 직원이 18만 명입니다. 이걸 다 버리고 떠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15년간 아시아 경제를 취재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절대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 차관님, 혹시 삼성이 정말로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이 웃었어요. 허허, 톰슨 기자. 걱정 마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삼성은 떠날 수 없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차 안에서 저는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삼성 본사 구조 조정팀 방문. 두 번째,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 세금 인상. 세 번째, 차관의 자신만만한 태도. 그림이 보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삼성은 못 떠날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삼성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삼성전자 본사 동향 좀 체크해 줄 수 있어? 베트남 관련해서 뭔가 큰 결정 내려지는 것 같아.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됐다는 소문이 있음. 글로벌 생산 거점 재조정 건이라던데. 확인 중.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72시간. 뭔가 72시간 안에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베트남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차관의 그 자신만만한 얼굴. 삼성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갑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경험상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틀리더라고요. 항상요. 다음 날 오후 베트남 북부에 45도 폭염이 닥쳤습니다. 전력 수요가 한계를 넘어섰어요. 오후 6시쯤 제 취재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공장으로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기가 나갔어요. 공장 전체가 정전됐어요.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챙겨서 차에 올랐어요. 타이응wen까지 평소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1시간 만에 도착했죠. 공장 정문에 다다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이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곳인데 단 한 곳도 불빛이 없었어요. 비상등조차 꺼져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노동자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카메라를 들었죠.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경비가 막았어요. 출입 금지입니다. 오늘은 외부인 출입 불가예요.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 좀 하려고요. 경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이세요? 저는 생산관리팀 박준호 과장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따라 공장 옆 야외 벤치로 갔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전기가 끊겼어요. 예고도 없이요. 전력공사에 문의했더니 선택적 단전이래요. 산업용 전력을 주거용으로 돌렸다고 하더군요. 선택적 단전이요? 왜 삼성 공장을요? 박 과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부 지시래요. 국민 생활 전력이 우선이라면서요. 근데 기자님, 지금 클린룸이 난리예요. 전기 끊기면 온도 습도 제어가 안 되잖아요. 반도체 웨이퍼가 전부 오염됐어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최소 웨이퍼 2만 장은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4천억 원 정도요. 하루 만에요. 4천억 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하루 만에 4천억 원의 손실이라니. 본사에는 보고하셨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냈죠. 1시간 전에 긴급보고 올라갔어요.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건 심각해요. 본사 반응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박 과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사진 전원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대요. 베트남 투자 전략 전면 재검토한답니다. 기자님,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72시간이라고 예상했는데 아마 더 빨리 터질 것 같았어요. 밤 10시쯤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6시간 만이었어요. 저는 베트남 전력공사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삼성 공장 단정권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대변인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치였습니다. 국민 생활이 우선이니까요. 사전 통보도 없이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은 조금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실이 4천억 원인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른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성을 압박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너무 조용했어요. 항의도 성명도 보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서울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삼성 본사 분위기 어때?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예요. 보통 이럴 때 뭔가 큰 결정이 나오거든요. 뭔가 들은 거 있어?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해요.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랑 접촉하고 있다던데요. 인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삼성이 조용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항해 대신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48시간. 베트남 정부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쪽이 이길 거라는 것을요. 전력 차단 사건 다음 날 오전,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에 공식 입장문이 나왔어요. 저는 이메일로 받은 보도자료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의 세제 정책을 존중합니다. 단 당사는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멕시코 등 대체 거점 검토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존중한다. 하지만 대체 거점을 찾고 있다. 이건 경고였어요. 마지막 경고. 저는 즉시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정부 청사 브리핑룸에는 이미 베트남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응우엔득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삼성전자의 입장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성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차관님, 삼성이 실제로 떠날 가능성은요? 차관이 웃었습니다. 협상용 멘트일 뿐입니다. 삼성이 40조 원을 투자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공장 이전 비용만 수십조 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력 차단 손실 4천억 원 보상은요?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불가항력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기업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예요. 회견이 끝나고 저는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차관 말이 맞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 알았습니다. 15년 경력으로 배운 게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은 절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 저는 오후 5시쯤 타이응웬 협력업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 사장 응엔 후이 씨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베트남 사업가였습니다. 톰슨 기자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삼성 입장문 보셨죠? 봤어요. 잠도 못 잤어요. 응엔 사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떠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정부는 현장을 몰라요. 응엔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희 매출의 90%가 삼성이에요. 물량이 40%만 줄어도 적자예요. 직원 300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삼성한테 들은 얘기는요? 없어요. 완전히 침묵이에요. 보통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공장 앞에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서워요.
저는 여기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월급으로 시골 부모님 모시고 동생 학비 보내요. 삼성 없으면 저는 어디 가서 일해요? 정부는 삼성이 안 떠난다고 하던데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부는 우리 생각 안 해요. 세금만 더 거두려고 해요. 우리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녁 8시 하노이로 돌아와 호텔방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동료에게서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톰슨, 큰일 났어. 내일 새벽 삼성 발표 나온대. 생산 거점 이전 확정이래. 새벽 5시 공식 발표. 인도 타밀나두로 40% 이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베트남 기획투자부 대변인에게 전화했어요. 밤 9시였지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이 내일 새벽 발표한다는데요. 확인 가능하십니까? 대변인은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내일 새벽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생산 거점 이전이래요. 인도로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대변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차관님께 보고했어요. 차관님은 헛소문일 거라고 하시네요. 삼성이 그럴 리 없대요. 만약 사실이라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큰일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새벽 5시까지 7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기사 제목을 미리 써뒀습니다. 삼성, 베트남 생산량 40% 인도 이전 확정. 18만 명 충격.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설정했어요. 새벽 4시 30분.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30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삼성전자 글로벌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 발표. 베트남 생산량 40% 인도 타밀나두로 이전 확정. 연간 스마트폰 4천만 대 규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즉시 로이터 본사에 긴급 송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량 40% 인도 이전 확정. 5시 3분 로이터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CNN, BBC가 연이어 보도했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베트남 기획투자부로 달려갔어요. 새벽인데도 정부 청사 8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6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차관님 진짜예요. 삼성이 공식 발표했어요. 40%요. 인도로요. 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어요. 6시쯤 응우엔득 차관이 8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유롭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톰슨 기자, 이거 확인된 겁니까? 네, 차관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5시 정각이에요. 차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40%. 진짜로 떠나는구나. 차관님, 어제 협상용 멘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차관이 제 말을 듣지 못한 듯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오전 9시 베트남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저는 하노이 증권거래소 전광판을 지켜봤어요. 개장 5분 만에 종합지수가 3% 떨어졌습니다. 30분 만에 8%였어요. 삼성 협력업체 주식들은 폭락했습니다. 로비에서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제 옆 60대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3억 동 날렸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산 건데. 오전 11시
베트남 정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응우엔득 차관이 아니었어요. 부총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준비된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말했어요. 삼성전자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삼성과 협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18만 명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부총리님,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는 삼성이 못 떠난다고 했는데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삼성의 결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 말입니까? 부총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틈도 주지 않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역사적인 증언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국가의 부총리가 자국 정부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타이응웬 삼성 공장 정문 앞에는 노동자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가 뭐 하는 거야?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어제까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출근했더니 세상이 끝나 있더라고요. 삼성을 원망하세요? 아니요. 정부 잘못이죠. 삼성한테 압박하고 전기까지 끊고. 그럼 떠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일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앞이 안 보여요. 오후 5시 저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폭탄 선언 12시간, 베트남 증시 300억 달러 증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동료였어요. 톰슨, 인도 모디 총리가 환영 성명 발표했대. 10년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인프라 전액 지원이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트남이 5,200억 원을 욕심내다가 잃은 건 삼성만이 아니었어요. 미래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불가능이 현실이 됐다. 24시간 만에 세상이 뒤집혔다. 삼성 발표 3일 후 저는 타이응웬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420개가 밀집한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업체 응앤후이 사장의 공장이었죠. 정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폐업 안내. 직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직원 300명이 공장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응앤 사장을 만났어요. 3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톰슨 기자님.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삼성이 신규 주문 전부 중단했어요. 우리 매출의 60%가 신규 주문이었거든요. 기존 물량만 납품하라고 하더군요. 기존 물량만으로는요? 적자예요. 응앤 사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월 고정비 5억 동인데 기존 물량 매출은 3억 동이에요. 한 달에 2억 동씩 적자예요. 3개월이면 은행 대출 못 갚아요. 직원들은요? 응앤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0명 전부 해고해야 해요. 15년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제 손으로 내보내야 해요. 저는 공장을 나와 산업단지를 걸었습니다. 곳곳에 같은 현수막을 봤어요. 폐업, 휴업, 직원 모집 중단. 일주일 만에 40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자부품 조립 공장에 들렀어요. 공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멈춰 있었고 조명도 꺼져 있었죠. 관리인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사장님은요? 도망갔어요. 관리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임금 체불하고 야반 도주했어요. 직원 200명이 석 달치 월급 못 받았어요. 두 번째 도미노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타이응웬 시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중개인 쩐마이 씨를 만났습니다. 톰슨 기자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지금은 볼 물건이 없어요.
전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매물은 넘쳐나는데 거래 완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물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집을 팔려고만 해요. 일주일 만에 가격 30% 떨어졌어요. 작년에 30억 동 하던 아파트가 지금 20억 동이에요. 그것도 안 팔려요. 중개 수수료 수입은요? 제로예요. 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래가 없으니까요. 저도 이달 사무실 임대료 못 낼 것 같아요. 세 번째 도미노는 소비시장이었습니다. 삼성 공장 앞 상가 지역으로 갔어요. 평일 낮인데도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식당 주인 레티웅 씨를 만났어요. 손님이 80% 줄었어요. 레 씨가 빈 테이블들을 가리켰어요. 예전엔 점심시간에 줄 서서 기다렸어요. 삼성 직원들이 매일 왔거든요. 하루 매출이 100만 동도 안 돼요. 재료비, 임대료 빼면 마이너스예요. 옆 건물 카페도 문 닫았던데요. 맞아요. 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번 주에 문 닫았어요. 미용실도 옷가게도요. 이 거리에서 한 달 새 가게 10개가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베트남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실업 통계를 확인하려고요. 담당 공무원 응우엔탄 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타이응웬성 실업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응우엔 씨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삼성 발표 전에는 월 500명이었어요. 지금은요? 이번 달에만 2만 명이에요. 응우엔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협력업체 도산이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실업수당은요? 예산이 부족해요. 원래 월 500명 기준이었거든요. 2만 명은 감당이 안 돼요.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날 저녁 타이응엔 시청 앞 광장에 갔습니다. 노동자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광장에는 약 5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우리 일자리 돌려내라. 삼성을 떠나게 만든 건 누구냐? 한 노동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정부가 욕심부리다가 삼성 떠나게 만들었어요. 시위가 끝나고 28살 응우엔티란 씨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삼성에서 6년 일했어요. 란 씨가 말했어요. 시골 부모님 집도 고쳐드리고 동생 대학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실직이에요. 세금 조금 더 받으려고 삼성 압박한 결과가 이거예요. 18만 명이 일자리 잃었어요. 삼성은요? 삼성은 잘못 없어요. 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협박당하면 떠나죠. 당연한 거예요. 잘못은 정부예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삼성 발표 2주, 협력업체 80개 폐업. 실업자 2만 명 돌파. 창밖으로 타이응엔 시내가 보였어요. 한 달 전 활기 넘치던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미노가 계속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삼성 발표 다음 날 첫 번째 국제 반응이 왔습니다. 인도였어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TV 화면에 모디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인도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도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을 발표했어요. 10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인프라 건설 비용 전액 지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도가 제시한 혜택의 총액은 약 5조 원이었어요. 베트남이 5,200억 원을 더 받으려다가 삼성을 잃었는데 인도는 5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거였죠. 이틀 후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투자 등급 중립에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 검토. EU 정책 리스크 증가, 법치주의 우려. 보고서는 냉혹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최근 행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준다. 기존 계약 일방 변경, 선택적 전력 차단 등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날 피치 레이팅스와 무디스도 경고를 발표했어요.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 하향 검토 착수. 저는 베트남 중앙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변인 레반탄 씨를 만났어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경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삼성 이전으로 인한 영향은요? 일시적일 것입니다. 래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동화 가치가 5%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고 있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캐논이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캐논 베트남 법인장 성명이 로이터로 전달됐습니다. 현지 투자 환경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증설 계획은 보류합니다. 다음 날 대만 폭스콘이 발표했어요. 베트남 신규 투자 10억 달러 규모 보류. 그 다음 날은 미국 인텔이었습니다. 베트남 반도체 패키징 공장 확장 계획 연기. 도미노였어요. 삼성이 떠나니까 다른 기업들도 겁을 먹은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한테도 저러면 어떡하지? 저는 각국 언론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 일면 기사였어요. 베트남의 실수, 아시아 전체의 교훈.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세금 압박과 전력 차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삼성은 생산 기지를 인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외국 기업을 협박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시아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베트남 단기 이익에 눈멀어 장기 신뢰 일타.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자해, 삼성 압박이 부메랑되다. 저는 베트남 외교부를 찾아갔어요.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판반투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국제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팜 대변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캐논, 폭스콘, 인텔이 모두 투자를 보류했는데요. 그건 각 기업의 경영 판단입니다. 팜 대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베트남 투자 환경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투자청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투자청 공무원 응우엔꽝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달 외국인 투자 문의가 얼마나 됩니까? 응우엔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80%요? 네. 응우엔 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작년 이맘때는 하루 평균 50건이었어요. 지금은 10건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기존 투자 관련 문의예요. 신규 투자는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응우엔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사태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계약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회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회복에는 몇 년이 걸립니다. 솔직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삼성 사태 3주, 외국인 투자 문의 80% 급감. 베트남 고립 심화. 창밖으로 하노이 시내가 보였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베트남은 5,200억 원을 욕심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어요. 투자 등급이 하락했고 외국 기업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인도가 5조 원을 쏟아부으며 삼성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였죠. 베트남이 버린 것을 인도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신뢰를 잃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하지만 되찾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 삼성 발표 4주 후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김정훈 전무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15년 기자 생활 동안 한국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절대 언론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타이응웬 삼성 본사 12층 법인장실. 김정훈 전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초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톰슨 기자님, 어서 오세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김 전무가 말했어요. 언론에는 오해가 많더군요. 삼성이 갑자기 떠난다. 베트남을 배신했다. 그런데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요?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꺼냈어요. 베트남 정부가 세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요. 우리는 그때부터 인도 타밀나두와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럼 정전 사태 전부터요? 물론이죠. 김 전무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인도 정부와의 이메일, 날짜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대안을 확보한 상태였죠. 정전 사태는 확신을 준 겁니다. 계약을 어기는 정부, 전력을 무기로 쓰는 정부. 그런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어요.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못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형적인 오판이죠. 김 전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40조 원 투자했으니 못 떠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감가상각 끝났어요. 설비는 인도로 옮기면 되고요. 김 전무가 손가락으로 짚어갔어요. 리스크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 신뢰성 제로. 둘째, 전력 불안정으로 수백억 원 손실. 셋째, 법치주의 부재.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작년 12월이었어요.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부총리가 우리 본사 부회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삼성은 베트남에서 많이 벌었으니 더 내야 한다고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나요? 네. 우리는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어요. 계약대로요. 근데 많이 벌었으니 더 내라. 그건 계약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본사 반응은 어땠습니까? 즉각 승인이었어요. 삼성은 70년 동안 원칙으로 살아왔어요. 계약은 지킨다. 법은 따른다. 근데 상대가 계약을 어기면 우리도 떠납니다. 감정 없이 조용히 완벽하게요. 그게 한국 기업의 방식입니까? 김 전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시끄럽게 싸우지 않아요. 경고도 여러 번 안 해요. 하지만 선을 넘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게요. 저는 15년 동안 아시아 비즈니스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소송을 걸고 유럽은 항의하고 중국은 협상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다 알았어요. 침묵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죠. 18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전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김 전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퇴직금 150% 지급, 재취업 교육 3개월 무료 제공,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전직 지원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는 베트남 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베트남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피해자예요. 베트남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계약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김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ATM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는 15년 동안 베트남에 기여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더 뜯어내려고만 했죠.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김 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베트남도 기회가 있었고요. 5,200억 원에 눈이 멀어서 300조 원을 날린 건 그쪽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복도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삼성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원칙 제1조 계약을 신성하게 지킨다. 원칙 제2조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원칙 제3조 상대가 원칙을 어기면 관계를 종료한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냉정한 비즈니스 판단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게.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삼성법인장 단독 인터뷰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 나는 한국 비즈니스의 본질을 봤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감정적이지 않지만 돌이킬 수 없다.
베트남은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응웬에 왔어요. 최종 결산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산업단지는 텅 비어 있었어요. 공장 건물들의 불이 꺼져 있었고 임대 광고만 가득했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 정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죠. 1년 전 18만 명이 일하던 곳,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이응웬 시청 경제개발국 레민투안 씨를 만났어요. 1년 전 삼성 유치를 자랑하던 그 사람이었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레 씨가 힘없이 웃었어요. 1년 후 상황이 어떻습니까? 레 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실업률 35%, 협력업체 420개 중 340개 폐업, 인구 15만 명 유출, 세수 60% 감소. 15만 명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삼성 하나가 우리 세수의 40%였는데 그게 사라졌죠. 거리를 걸었습니다. 상가 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식당 주인 레티용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레 씨 기억하세요? 톰슨 기자님. 1년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식당은요? 2달 전에 문 닫았어요. 지금은 하노이에서 설거지 일해요. 삼성에 화내지 않으세요? 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 잘못 아니에요. 정부가 5,200억 원 더 받으려다가 전부 날렸죠. 노동자 응우엔티란 씨도 다시 만났습니다. 1년 전 시위에서 만난 28살 여성이었어요. 란 씨, 지금 뭐 하세요? 호치민에서 식품 공장 다녀요. 월급은 삼성의 절반이에요. 부모님은 시골로 돌아가셨고 동생은 대학 그만뒀어요. 등록금 못 내서요. 베트남 중앙정부도 변했습니다. 기획투자부 장관 교체, 응우엔득 차관 좌천, 판방칸 부총리 사임. 새 투자청장 쩐반민 씨를 만났습니다. 외국인 투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쩐 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삼성 사태 이후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꺼려요. 계약을 못 믿는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요? 작년 신규 투자액이 40% 감소했어요. 쩐 청장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고요. 베트남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회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쩐 청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신뢰 회복에는 최소 5년, 어쩌면 10년도 걸릴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도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 타밀나두 공장 개소식이었어요. 모디 총리가 직접 참석했더군요. 5만 명 고용 창출. 연간 수출액 25조 원 예상. 인도 제조업의 실패. 인도 현지 언론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밀나두 주지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베트남의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계약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외국 기업을 파트너로 대우하면 그들이 머문다는 걸요. 저는 최종 계산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잃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직접 손실 삼성 연간 매출 300조 원, 법인세 5조 원, 일자리 18만 개, 협력업체 340개, 간접 손실 외국인 투자 40% 감소, 국가 신용등급 하락, 타이응웬성 세수 60% 급감, 인구 15만 명 유출. 베트남은 5,200억 원을 더 받으려고 했어요. 그 대가로 연간 300조 원을 잃었습니다. 약 60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삼성 사태 1년 베트남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미래였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5년 기자 생활의 교훈을 적었어요. 계약을 어기면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한국 기업들은 시끄럽게 항의하지 않는다. 소송도 걸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떠난다. 하지만 그 대가는 60배로 돌아온다. 베트남은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호랑이는 포효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돌아섬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다.
세계는 배웠다. 계약을 존중하라. 파트너를 존중하라. 단기 이익에 눈멀어 장기 신뢰를 잃지 마라.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도시는 미래를 꿈꿨어요. 지금은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죠. 삼성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탐욕은 파멸로 이어진다. 신뢰는 하루 만에 무너지지만 회복에는 10년이 걸린다. 그리고 한국 기업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이것이 내가 목격한 300조 원짜리 교훈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